어서 오세요. 입장하시면 네, 저렇게 지민처럼 출석 기록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작했어요. 수업 시작했어요. 수업 시작했어요. 확인하셨죠? 자, 5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준비 미진하면은 미진한 준비들 다 지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꼭 잊지 않아도 필요한 준비 체크하면 나머지 2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서둘러 들어와서 놓친 것이 있으면은 지금 그런 것들 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들어와서 먼저 깜빡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부터 기록해 주시길 바래요. 지난주에도 아주 우리가 멋진 발표 수업 해가지고 많은 것을 배우고 헤어졌는데 오늘도 우리가 정말 즐거운 수업,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자, 지금 들어온 친구들 이름부터 기록하세요. 자,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거는 지금 안시연 질문 있는가? 안시연? 질문이 있다고 표시가 나와 있는데 딱 손 들고 아,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 자, 지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도 빨리 이름 기록하세요. 곧 이제 5분 넘어갑니다. 지금 늦게 들어온 친구들 빨리 여러분들의 이름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안 켜진 친구들 비디오 빨리 켜주시고 2대로 들어온 친구들은 코치님 제가 2대로 들어왔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개인톡으로다가 개인 채팅으로다가 그거 올려주세요. 자,
서연이, 진이의 아이폰, 예, 비디오가 안 열렸으니까 비디오도 다 열어주시고요. 음, 이번 주 오늘 5주차는 우리 여섯 친구가 제출하도록 했는데, 지난번에는 제출하기로 했던 친구들이 다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섯 친구가 제출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감점이 되지만은 어쨌든 배우고자 하는 걸로다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지, 점수 내려고 이 프로젝트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얻고 배워가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하는 거니까 늦었더라도 과제는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5주차에 지금 제출하지 못한 친구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주차에 05 교육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06을 내고 기한을 맞추지만은 뭐 어쨌든 어떤 이유에 해가지고 제출하지 못한 친구 같은 경우는 06 그 사이버 캠퍼스 과제방에 05를 제출하시면은 제가 그 받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드시 우리 수업에서는 기한을 못 맞추는 일들은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지만, 과제를 안 하거나 못하는 일은 없도록, 왜 그걸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하지 못한 친구는 다음 주에는 꼭 제출해 주기를 코치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해하셨죠? 기한을 놓쳐가지고 그럴 때는 코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저한테 다시 묻지 말고, 감점은 있지만 다시 제출할 수 있으니까 늦게라도 내가 놓쳤다면은 제출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한테 다시 문의할 거 없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서연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또 우리 친구들도 왜 저 친구는 안 열어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서연이 같은 경우는 두 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시켜놓고 하나는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오해하지 않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메라 꺼져 있으면 결석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대학생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코치가 열의가 좋은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다, 잔소리가 많다라고도 느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도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 이상의 소통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약간은 조심하고 긴장감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었을 때 더 집중하면서 함께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두 눈을 서로 바라보면서 카메라가 열려 있으면서 수업했었을 때 우리는 대면 수업 이상의 좋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라서, 그렇게 제가 종종 잔소리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고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부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못했던 부분 남아있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차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의 얘기로, 한국인의 뿌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한국인은 누구인가, 그 정도 토론 가지고 부족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만은 맛을 봤으니까 그 맛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계속 해가시고요. 우리는 또 다른 주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거 다루는 거 맞지요?
지난 시간 큰 실수해가지고 기억나세요? 기록유산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 맞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 무형유산까지 이야기 마치고 오늘은 기록유산 하는 거 맞지요? 이런 네, 훈민정, 맞습니다. 조성주실록, 직지 요 얘기 아직 안 했는가요? 했는가요? 보미가 뭐라고 얘기했네? 요거부터 하면 되는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요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도 무궁무진한 많은 토론과 우리의 교양을 살찌우는 주제들이 가득한 한날의 수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 뭔지, 조선왕조 실록, 또 직치, 심체, 요절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세계 기록유산으로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다가 가장 최초에 처음에 이런 것들이 지정받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이것이 나름대로 우리 문화재청 그리고 우리 정부가 생각할 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새 유산들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초에 이런 것들을 지정받기를 원했고 그 의미 얘기했었잖아요. 1000년의 나라의 유산들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500년 나라의 종묘사직을 담당한다라고는 사당, 건축물도 특이하고 500년이니까 이게 길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문화도 500년 나라가 아직도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없어. 중국도 그러지 못해요. 중국도 단절됐어. 그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 가치가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고 인쇄술의 문명국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최초의 세계유산을 지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다면은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그런 방식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고요. 1997년도에 세 가지 우리 기록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는데요.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불조, 직지, 심체요절, 승전원 일기. 4번 승전원 일기. 다음에 내용 중에서 1997년도에 채택된 세계 기록유산이 뭔지 답해 주십시오. 1번 동의보감, 2번 난중일기, 3번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 4번 훈민정음 해례본. 근데 여러분 이런 시험이 이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평가를 많이 해왔다고요. 새로운 방식의 공부를 해보죠. 그리고 그 공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자는 것이 우리 수업의 가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전도사처럼 자꾸만 떠드는 거예요. 선교사처럼 자꾸만 떠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공감을 해가지고 그런 공부를 요구하고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로다가 이렇게 변화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수업을 과제할 때 나는 여러분하고 이런 궁금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기록유산들이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가장 최초 97년도에 이런 유산들이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는 요청을 했었을까? 그만큼 이 유산들이 당시로서는 척번하는 가치가 있다는 생각들이 컨센서스들이 우리 문화재청과 정부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알고 헤어지자는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 이거 없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의 손에 개인이든 국가든 들어갔다면요. 제가 너무 과장된 얘기일 수 있지만 일본은 이걸 가지고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했었을 거예요. 이것을 감춤으로써 이런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뭔가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가감을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만주에 있는 광개토왕 대항비를 근대 역사 흔적 속에서 그건 잊혀졌었는데
다시 근대에 재조명하면서 재발견하게 된 유산 대표적인 건 광개토 대왕비, 만주에 중국에 있는. 근데 그걸 가장 먼저 역사적 관심을 가지고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광개토 대왕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했었어요? 그냥 상상을 가지고 유네스코 유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재밌는 공부를 했듯이 누가 가장 먼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뭔가 유물적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거 광개토 대왕비다. 이걸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름을 얘기하지 못해도 이런 단체, 이런 사람, 뭐 이 정도 추정, 이유를 달고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상상하고 추정해봐. 김나연, 나연이? 네. 나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한번 상상해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 이기준, 기준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럼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는가? 내가 약간 힌트는 흘렸는데 훈민정음이 일본 사람들 손에 먼저 갔더라면은 이게 감춰지거나 왜곡될 수 있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인의 손에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어떤 취지에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몽고, 퉁구스, 여러 가지 많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가치 있는 그런 어, 글, 문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세계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살아있는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요. 일본이 이걸 벌써 조작해가지고 별하별 이거는 오리지널이 아니고 외국 거 카피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먼저 광개토 대왕비를 발견했는가? 근대 역사에서. 그거는 늘 있었으니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겠지. 근데 만주는 청나라, 만주족이잖아. 청나라의 고향 땅이기 때문에 신성시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사 무대에 이제 가려지게 된 단절이 일어났는데, 일본 장교로 만주 공략에 대한 계획을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천될 수도 있고 실천되지도 않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초기에 정보원들, 스파이, 첩자들을 다 정탐하도록 상을 받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정말 계획적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일본 군인 가운데 초급 장교였던 그 사람은 한의사 흉내를 내면서 여행자 흉내를 내면서 만주 땅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여론을 그리고 중국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정탐하면서 중국 정부에 알리는 스파이스를 했던 거예요. 초급 장교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중위대 초급 장교였어요. 근데 이 장교가 광개토 대왕비를 보면서 이거 뭔가 될성 싶은 물건이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본 정부에 보내보니까 일본 정부에 기라성 같은 학자들 있잖아요. 이거 광개토 대왕비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본 정부가 학자를 보내가지고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일본이 그 이후에 식민 통치하면서 임나 일본부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한국 땅에 식민지 개척을 일찍부터 한 바가 있다고 얘기해서 지금도 논쟁이 되는 것이 광개토 대왕비 글자 몇 글자를 가지고 해석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글자를
훼손시켰다라고 우리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일본의 유리한 해석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일본 학계에서는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 학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이걸 찾아가지고 이 가치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쓸데없는 낭비적인 소모적인 토론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그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먼저 발견하고 그들의 목적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광개토 대항비를 두고 가지고 있는 한국의 초기 고대 역사를 가지고 논쟁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첫 번째 실마리를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것이 논쟁이 되고 있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을 잃어버렸다면 더 큰 논쟁. 그래서 이걸 지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받았다고 하는 것은 쾌거예요. 쾌거. 조선왕조실록 굉장히 가치 있는 문헌이거든요. 얼만큼 가치 있는 문헌인가. 우리 조선이 여러분 중국 사대한 거 잘 아시죠? 청나라를 사대했고 명나라를 사대했고 또 원나라의 지배도 받았고 구테타를 통해 가지고 역성혁명을 통해 가지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의 왕이 이성계가 태조로 됐어요. 그래도 몇 년간 이성계와 조선 정부가 전전긍긍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공식적인 합법적인 중국이 인정하는 정부가 이제 고려가 아니고 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명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 사절 보내면서 뭐 온갖 선물 싸서 보내면서 눈치 보면서 그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서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첫 번째 외교의 전략이 뭐냐면 명나라에 허락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굉장히 애를 먹였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대하고요. 중국 밑에 들어가는 나라의 그런 질서 속에 살아갔었어요. 자, 그렇다면 명나라도 왕실 기록이 있고 우리도 왕실 기록이 있고 청나라도 왕실 기록이 있고 우리도 왕실 기록이 있고 명나라 것은 명조실록, 우리 것은 조선왕조실록, 청나라 것은 청조실록, 우리는 이조실록.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유산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채택했을 것 같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투표해요. 투표. 자, 1번은 이조왕조, 조선왕조실록만 채택될 것이다 생각한 친구들은 한번 1번 손 들어봐 주세요. 조선왕조실록만 채택됐을 것 같아요. 1번. 좋아, 됐어요. 그 다음에 명조왕조실록, 중국 실록만 채택됐을 것 같다. 2번 한번 손 들어주세요. 2번. 중국이 큰 나라고 우리가 중국 영향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세계유산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명조왕조실록이 채택됐을 것 같다. 2번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도 채택되고 명조왕조실록도 다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테니까 두 문서들이 다 채택됐을 것 같다. 3번 손 들어봐주세요. 3번. 3번.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 다 뭔가 하여간 이유가 있어가지고 두 개 다 채택되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은 그 여기에 답이 나와 있으면 그건 답이 안 되겠습니다. 1, 2, 3, 1, 2, 3, 1, 2, 3. 근데 답은 많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던 동성화배 그게 비디오가 안 열리니 민동성 비디오 열어주세요. 조선왕조 실록만 채택됐어요. 중국의 실록들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친구 혹은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발표해보고 싶은 친구 한번 들어봐요. 이유가 있겠죠? 관광학부 이유진입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은 그 왕 본인도 읽지 못했을 만큼 문관들이 사실만 기록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명나라나 다른 나라는 좀 그런 개입이 많이 돼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 유진이가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왜곡, 가짜 뉴스. 어느 시대나 있어요. 어느 시대나. 근데 최근에 가짜 뉴스가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생각을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능해지고 중요해지니까 가짜 뉴스가 많은 거예요. SNS를 통해서 뭔가 내가 보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내가 세상을 향해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석의 힘을 키워야 돼요. 선동 정치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동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어요. 선동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국민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그런 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대학생 정도의 배움을 갖고 있는 지성인들이 그런 선동에 빠지지 않고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나의 정치적인 신념과 상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유진이 얘기처럼요. 중국의 절대 권력은 너무너무 강력한 절대 권력이었어요. 황제의 이야기에 토를 달기가 어려울 만큼 그게 중국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많았어요. 그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적어. 선대의 이야기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요 막 고쳐될 수 있는 그만큼 절대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중국 문헌들은 그 역사적 가치를 진정성을 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세계 학자들이 본 거예요. 반면에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존경받는 왕이 있고 문제가 많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외국의 역사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의 모든 기록은 정확성을 답보하려고 왕이 뭔가 자신의 그 욕심을 그 기록에 담아내려고 해도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이기에도 전하 소인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무척 많았다는 것. 다시 얘기해가지고 조선을 유교 왕국, 왕의 나라, 왕국이라고도 조선을 우리가 설명하지만 조선은 4대부 관료 시스템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던 나라라고 해가지고 4대부 관료들이 꽤 힘을, 유학자들이 꽤 힘을 행사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과 관료들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우리 역사에 우리 독재정부 이런 얘기만 군사 독재정부, 문재인 독재정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 시대, 오늘 현대보다도 그때가 체크 밸런스가 더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가능한 것이 조선 왕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판단하죠. 중국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왕실의 기록이 더 정확했다고 본다.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만 채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한국에 뭐 대단한 유산이 있겠어. 아니에요. 이런 대단한 유산이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작은 나라 한반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거 좋은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것은 우습게 여기고 서양 것은 너무 좋게 여기는 거, 이거 문화적인 사대주의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한테 정신 바짝 차리자면 문화적인 사대주의적 성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어를 열심히 하는 거고 영어를 마냥 동경하는 거. 발음이 안 돼가지고 나도 혀를 잘라가지고 발음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문화 사대주의자일 수 있어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세계의 언어니까 영어를 열심히 하겠다는 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영어가 여러분들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건 문화 사대주의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멋진 문화적 역량이 있었고 그것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내가 몰랐네. 나의 무식을 이번 기회에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것을 갖다가 내 가족들한테도 얘기하고 내 친구들하고 할 수 있게 이런 대화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또 먼 장래에 여러분들이 해외 유학을 간다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사들이 되세요. 그것이 작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다면 대학생인데 이거 몰랐다면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 가치를 광개토 대한비의 가치를 모르니까 바로 옆에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가까이 있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외국의 빌미를 갖다 일본 그것도 초급장군 역사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군인 아저씨한테 근데 군인 아저씨도 얼마나 소양이 있어서 이거 뭔가 가치 있는 물건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일본 정부에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으려면 나와 여러분이 무장해야 돼. 최소한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 안목. 한국 사상과 문화 시간이 왜 이 시간을 했는지 동기가 달라. 시간 맞으니까 한 친구도 있고 뭐 관심이 있어서 한 친구.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안목을 갖춰서 헤어진다면 그게 우리한테 참 의미 있는 수업이 되는 거예요. 직지심체요죠. 현재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문헌 중에서 금속알자로 찍혀진 가장 오래된 문서가 직지예요, 직지. 그리고 이 사찰이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센터를 갖다가 공모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땄어요. 청주시가 땄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요. 이게 직지의 이야기에서 출발된 이야기구나. 세계에서 가장 고려시대의 문명국가로서 금속 활자 기술을 개발하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모르셨다면 회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단절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너무 모르는 동료 대학생들과 공유될 때 광개토 대항비의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조금 속도 있게 강의를 진행하면요. 이런 문헌들만이 세계 기록유산이 아니고요. 그리고 오래된 100년, 500년 된 것만 세계 기록유산이 아니고요. 광주 사태의 기록들. 남북 이산가족 찾아요라고 하는 KBS 방송 기록들. 그러니까 최근의 역사에서 일어난 것도 세계가 볼 때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한국에서 어떤 혁명적 상황에서 일어난 이런 사안들은 세계 기록유산 최근 것,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것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책만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 방송 자료들도, 디지털 자료들도 등재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알게 되고요. 세계유산은 중국과 이태리가 가장 많이 등재받았지만요. 참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세계 기록유산은 세계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가 발표해 줄 수 있을까요? 동성이 한번 발표해 보세요. 민동성.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잘 들어보세요. 또 다른 친구가 한번 이거는 그나마 말 찍어도 되잖아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나라일지.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느 나라일까? 힌트를 준다면 중국은 세계유산 1등 국가예요. 세계유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중국 한자도 개발했고 기록도 중국이 워낙 많은 걸 쏟아내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이게 인쇄술, 이렇게 세계적인 문명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중국 실록은 안 됐고 우리 실록은 됐으니까.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본은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출판 활동이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출판 활동이 이루어지는, 책을 많이 인쇄해내고 다양한 잡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도 독서 인구가 정말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 통계 내보면요,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독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5등, 4등 취미 중에서 독서. 근데 실제 책을 읽은 데이터를 보면요, 1년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의 통계가 나온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 이 디지털 시대에도, 아니 일본 같은 경우는 6권, 7권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독서 양을 할 만큼, 그러니까 책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로는 책에 가까이 있는데 현실은 책에 가까이 있지 않는 그런 통계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출판 그 독서 인구가 아직도 상당히 강하다. 이런 걸 볼 때는 나름대로 다 어느 나라 1등인 것 같은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관광학부 장장현입니다. 네. 네, 저는 중국인 것 같은데 음, 큰 이유가 있어서 중국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음, 그냥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음, 기록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음, 그냥 인구가 많은 중국이 음, 많을 것 같아요. 음. 난 이런 얘기 좋아해. 이런 얘기 좋아해. 정연이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이제까지 내가 배워왔던 건, 그냥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배움과 경험치를 자꾸 우리 수업에서 활용해서 끄집어내라. 그게 좋은 습관. 자꾸 끄집어내서 적용을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코치가 그냥 주는 밥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받아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뭐라도 조리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게 우리 수업의 특징이야. 네, 정연이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문화유산 얘기할 때 중국이 땅덩어리 크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유산을 많이 갖게 된 이유가 될 수 있다 설명을 했었는데, 일단 인구가 많다는 건 책에 대한 소비도 많을 수 있고, 또 인구가 많다고 하는 것은 뭔가 책을 낼 어떤 그런 이유도 많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출판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많이 돼서 많은 책을 갖게 되었으면 그 가치가 남다른 책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기록물도 인구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이 기록물도 나왔을 테고, 그러니까 그런 양적인 면에서 중국이 문화유산만큼의 기록유산도 많이 가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는, 어쨌든 논리적인 근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동문학 응, 얘기하세요, 누가? 기준입니다. 기준 얘기해보세요. 그 저도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시간도 길게, 음, 역사도 좀 길게 잡혀져 있고, 그 유교 같은 사상도 중국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음, 한자 이런 언어 같은 것도 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먼저 시작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음, 좀 그런 쪽으로 발달이 잘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음, 음. 맞아. 기준이도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논리적인 주장을 잘 펼쳤어요. 기준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한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은 중국이 가장 많이 지정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근데 정답은요,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 정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기록문화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배움을, 교육을 굉장히, 유교 전통의 나라들이 배움을, 중국도 지금도 학교 열심히 하고 대학 입시 치열하고, 일본도 심하고 치열하고, 싱가포르, 대만 다 대단하거든. 뭐, 치맛바람도 다 세다면 세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한반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세계 유산을 등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록 문화가 굉장히 남다르고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될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하고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너무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침 튀기면서.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피난 가는 그림이에요. 이사 가는 그림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전주에서 정읍 내장산으로 이사를 가요. 도시에서 산골짜기로 이사를 가요. 왜 그런 이사를 가는가? 피난 간다고 했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 이사 물품 뭔가? 조선왕조 실록을 포함한 조선왕조 실록을 포함한 국가의 중요한 문서 기록들이에요. 그럼 왜 그 문서 기록들을 갖다가 내장산에 꺾어 처음부터 그렇게 숙면을 보관하지? 왜 전주에 뒀다가 저기 이사를 가는 일이 일어났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조선은요,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200년 이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평화 시대를 구가했어요. 우리도 한국전쟁 기억하면 우리도 지금 10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70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전쟁 발발한 것이 70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게 70년이 채 안 돼. 70년이 채 안 돼. 아직 100년이 안 됐어. 이 땅에 전쟁이 멈춘 게 1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긴장감이 있으니까 언제 이게 또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이 한반도의 긴장이잖아요. 근데 200년 동안 평화를 구가했으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이렇게 떠올리지 못하죠. 그죠? 200년 동안 평화가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얼마나 문화 국가인가 하면은요, 이 기록이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화재예요, 화재. 종이고 목조 주택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니까 화재가 가장 무섭고 생각보다 화재가 자주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백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백업 안 해가지고 이런 연락 받아요. 코치님 제가 만들었는데 날라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뭐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백업을 잘 만드세요. 가장 구체적으로는 몇 주차 했는지 제가 전화를 바꾸면서 전화가 물에 빠가가지고 몇 주차 제가 잊어버렸는데 코치님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신경질 낼까요? 신경질 안 낼까요? 신경질을 내지요. 야, 나는 35명 거를 갖다 다 가지고 지키면서 이게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는 네 거 하나 관리를 못하냐? 네가 대학생이냐? 신경질이 나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해. 이런 얘기 했다가 삐쳐가지고는 코치가 함부로 그런 얘기 했어요라고 막 난리할까 봐서 그런 얘기는 못하죠. 그렇지만 여기 메시지는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면 그 정도는 관리할 수 있어요. 백업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 백업 시스템. 백업 시스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어떤 한 학기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백업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대학생 다운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옆에 누구 뭐 챙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도 내가 그런 관리를 못하고 있구나. 조선은요, 그래서 4개, 5개 백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백업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전쟁을 설정하지 못했으니까 다 도시에 그걸 만들었어. 도시에. 교통이 편하고 관리가 좋으니까. 전주성 안에. 근데 임진왜란이 이러니까 도시부터 다 침략하니까 다 파괴가 되는 거, 다 소실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전주에도 이제 왜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이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요, 이 사고라고 하죠. 이 문서 보관소 백업 시스템을 갖다가 도시에 만들지 않았어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고 그러죠. 산속에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이런 전쟁 침략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사고가 산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역사 이후에 조종된 그런 사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이삿짐을 누가 책임지고 했었을까요? 전주 사고의 책임자가 이 이삿짐을 옮겼을까요? 안희와 손흥록이 그 주인공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주 사고의 책임자, 국가로부터 녹을 받는 관리였을까요? 관리가 아니었을까요? 관리였다 생각하는 친구 공표, 관리가 아니라는 친구 X표. 한번 여러분 의사를 표현해 주실까요? 관리였을 것이다. 관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관리였을 것이다. 관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한번 우사를 표현해 줘 보세요. 동성이는 뭐라고 생각해? 관리였을 것 같아? 관리였을 것 같다. 응? 또 다른 친구들? 지은이는? 유진이는? 응. 다 관리였을 것 같다. 그게 합리적인 설명이야. 이런 거 관리 잘못하면 사실은 굉장히 엄한 벌 받거든. 근데 전쟁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이 이사를 주도한 사람이 관리가 아니었어요. 민간인이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거를 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안희와 선옥록이 왜 저 위험한 일을 했고요? 왜 저 돈 드는 일을 했을까요? 저때 사람 모으고 말 모으고 노새 모으고 위험한 길 전주에서 저렇게 노새를 끌고 내장성 까는 거 간단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부 모으는데 보통 때보다 따따블은 비용을 지불했을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저런 책임을 맡았을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상해 보세요. 정현진, 네, 어떻게 생각해? 그냥 관리가 아니었다면 그냥 우리나라 거를 지키고 싶어서? 우리가 거를 짚고 싶어서 제너럴하게는 그 맞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상상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더 추정해 본다면 안시은, 네, 시은이 어떻게 생각해?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그게 아니와 손흥록 손에 지켜지지 않았다면은, 또 불태워 없어지고,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 한 부분이 사라진다는 게 되게 큰 부분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손에 이를 뻔한 사료 없는 이름의 선비들이 그냥 먼저 나서서 정의롭게 한 것 아닐까요? 정의로운 마음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시은이가 많은 부분에 정확한 얘기들을 해줬네요. 그렇게 생각했어서 손 좀 들고 발표하지 뭐 내가 시키니까 발표를 해. 아마 시은이는 이걸 자기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만 써먹으려고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윤배처럼. 맞았어요. 아닙니다, 교수님. 농담도 못하나? 우리 사이에 농담도 못해? 오늘 시은이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는데 이 역사가 없어지면은 소중한 가치, 우리의 기억이 토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안희와 성룡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보니까 나머지는 다 파괴되었어. 그러니까 이 전주 사고에 있었던 이것이 보존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선조 역사 이전의 조선왕조 실록은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선왕조 실록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늘 배웠을 거라고. 이들에 의해서 지켜진 거예요. 그리고 선비라는 표현 얘기했지? 선비라는 표현. 교양인, 지성인이라고 오늘날로 번역할 수 있겠지? 대학 정도의 교육을 배운 사람, 학문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도 이 가치를 알았던 거야. 일반인이지만. 그리고 그 가치가 지켜져야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어. 목숨을 걸고. 그거는 지켜져야 되는데 생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라도 나서서 지켜야 되겠다는 행동을 했던 거지. 왜?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용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난 또 여러분들 얘기 묻고 싶어요.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국가의 큰 문서를 지켜내는데 100명이 필요한가요? 1000명이 필요한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야지 되는 건가요? 2사람이면 좋겠어요. 마음 맞는 선비 2사람, 마음 맞는 대학생 2사람. 항상 OX로 이 얘기를 듣지 말자고요. 인생은 딜레마예요. 때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한 사람이 펼칠 수 있는 힘이 너무 없다는 나의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지 않았나.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똑같다. 세상은 이렇게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런 거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 내 자신의 문제든 우리 사회의 문제든. 그런데 이런 역사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내야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는 죽음 앞에서도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나만 먼저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2사람이면 역사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이구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요. 유교는 교육을 굉장히 중시 여겼고요. 선비들한테 교육, 배움은 굉장히 큰 거였고요. 그 배워서 어떤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가. 요즘에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그리는 인재는 4차 산업혁명에 소통도 잘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이런 인재를 대학이 키우려고 한다. 백석대학이 키우려고 한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재를 키우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학의 가치,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는 가치라고 한다면은 조선 유교는요. 대인배를 키우려고 했어요. 대인배. 소인배가 아니라 소인배 이기적이고 배움을 실천하지 않고 배움을 자기의 필요에만 활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 그걸 소인배라고 얘기했고요. 대인배는 큰 일하는 사람, 통이 큰 사람이 아니라 대인배는 배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배움인가? 조선시대의 배움은 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의예지,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모시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금수,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이고 그런 인간이 가득한 사회가 결국은 그 모범적인 유교의 도덕국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유교의 믿음이고 사상이고 가르침이고요. 그래서 우리 유교는 겸손을 좀 강조하잖아요. 사람다움을 강조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라의 충성, 중요한 가치였어요. 국가의 문서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일본한테 손실하거나 뺏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배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배움을 실천해라 했다. 난 이런 사람들도 세종대왕만큼이나 이수신 장군만큼이나 안중근 의사만큼이나 유관순 열사만큼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요. 이런 글을 썼어요. 일본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어두운 시대 동안에 나는 우리 조선이 군사 강국이 아니라 경제 대국이 아니라 문화 대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1세기에서도 난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아가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보다 더 문화 강국, 문화 대국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바람이 있어요. 문화 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하기보다는 군사의 힘을 가지고 윽박을 지르기보다는 문화의 힘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소통하고 우리 사회와 세상을 더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시민들이 가득한 나라, 그것이 문화대국이 아닐까요? 그리고 안의와 손흥록은 그런 면에서 교양이었고 그리고 지성인이었고 문화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두 번째 분은 간송 전연필 선생이, 혹시 전연필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알고 좀 소개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이분을 좀 소개할 수 있는 친구 발표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학부 박준수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전영필 선생님께서는 좀 부유한 집안에 자라셔서 많은 유산을 받으셨는데 그 유산을 일본이나 뭐 해외에 뺏긴 그 문화유산들을 가져오는 데 쓰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준수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네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어느 정도 부자인가? 오늘 우리로 치면 삼성그룹 정도의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당시에 전라도 땅을 다 갖고 있는 지주 집안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당시에 우리 사회 랭킹으로가 10대 안에, 뭐 5대 안에 들어갈 만큼 그런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이 부잣집 도련님들이 고생도 안 해보고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미국도 한국도 세계적으로 이 부잣집 도련님 중에서 일탈 행동 참 많이 합니다. 마약 중독 같은 거 정말 많이 일어나요. 자극이 없으니까, 의욕도 없으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성실한 부잣집 도련님도 있지만 우리가 흑백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전영필 도련님은요, 이 암울한 일제시대 때 무지한 백성들, 대한민국 조선, 가난한 백성들, 대한민국 조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를 묻는 광개토 대한비처럼 청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요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일본 거강꾼들이 헐값에 유산을 사가는 거예요. 강탈해 가는 거예요. 계약서를 체결했으니까 합법적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합법적일까요? 무지한 사람들이 충분히 고지해주고 우리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 해서 최근에 소비자 보호한다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우리 유산을 지키는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유산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부자들 우리 욕 많이 하는데 멋진 부자들이 우리 역사에 정말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자는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좀 존경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간송박물관에 세워서 이분이 훈민정 해례본을 지켰어요. 이분이 지키지 않고 일본 손에 갔다면요, 우리는 한글에 대해서 별의별 논란이 지금까지가 한글이 뭐 외래 언어를 갖다가 카피한 거지, 뭐 세종의 집현지의 노력들은 다 험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훈민정 해례본이 2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간송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간송본이라고 얘기해요. 간송박물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주본이라고 하는 것이 경상도에 상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상주에서 발견됐던 상주본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가? 고문소 이렇게 장사하던 어떤 이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탈취했다, 탈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가하고 이 사람하고 소송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 문화재청을 향해서 1조를 내놔라. 수천억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이걸 국가에 팔겠다.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재의 가치를 샘받아가지고 그 대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 개인의 재산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지켜줘야 되는 거 맞지만요.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있는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수천억 내놔라, 1조 내놔라고 해가지고 국가하고 흥정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그게 좀 하루하루 지금 그 상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에 대해 관심 없는 이런 인간도 대한민국에 있다라고 하면 비교되지 않아요? 전영필 선생님 얘기 한 번 더 해볼까요? 전영필 선생님 물건 살 때 어떻게 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일 좋아하죠? 나도 같은 물건을, 좋은 물건을 세일하고 사면요, 정말 기분 좋아요. 잘 산 거. 여러분도 그렇지요?
준수는 그렇다 그래. 기신이 그렇다. 정말 그래. 근데 전영필 선생님은요, 사들여서 모으는 것도 목적이지만 계몽, 무지하고 가난해서 이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 민족들에게 이런 가치를 알리고 싶었던 것이 그분이 이 독립운동을 했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물건을 사잖아요. 유산을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집안채 가격을 쳐준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시세를 모르니까. 근데 전형주선 때로는요. 늘 그런 때로는요. 선생, 이 유산은 집 한 채 가격으로 셈하기에는 더 값진 것입니다. 값진 것이라네. 나는 그래서 선생에게 이 물건을 사면서 집 두 채 값을 지불해 주겠네. 이런 그릇이 상상이 됩니까? 이렇게도 유산을 사드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아가지고 돈 많으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고 앉았네. 아니면 나라면은 그걸 가지고 유산을 하나라도 더 사는 것이 가치 있다. 가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저분은 저런 생각.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래 이거구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가치를 모르고 하는 사람한테 그 가치가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간송박물관이 간송이 요즘에 좀 어려워요. 지금은 전라도 땅을 다 팔아버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선대만큼 돈이 없잖아요. 할 일은 많고 전주에다가 새로운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 그랬는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하나 얼마 전에 경매에 내놨어요. 논란이 크게 있었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또 이런 수업할 때 여러분 인터넷 잘 활용하세요. 이것이 비대면 수업의 장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내놨다고 간송발본이 내놨다고 논란이 많았고요. 경매에 유찰된다면 그 다음에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론이 국가가 사줘야 되지 이 소중한 걸 갖다가 엉뚱한 개인이 사갖고 가는 것은 너무 이게 슬픈 일 아니냐. 국가가 사줘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요. 간송치가 국가치가고 금액이 처음에 좀 잘 안 맞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 유산을 국가가 사줘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간송이 또 이 시대에 맞는 우리 유산을 홍보하고 보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간송 전형필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활동들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간송 박물관이 외면받지 않은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자꾸 이런 물건을 내놓고 팔고 그걸 가지고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고요. 간송 박물관도 찾아보고 전주에 박물관에서 세워지면 그것도 찾아보고 극장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극만 보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가 자꾸만 찾아가서 써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간송의 이 귀한 일들이 지켜질 수 있다는 것도 작은 역사가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령은요, 6.25 때 대한민국 공군 대령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맡았던 미션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김영환 대령에 대해서 아는 친구 한번 발표해 보시겠어요? 건강학부 안시은입니다. 네. 그 사진 속에 김영환 대령님이랑 제가 알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6.25 전쟁 때 폭격을 쏘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사찰을 공격하지 않아서 팔명대장경을 지켜낸 위대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시연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위대하신 분이만이 우리들의 히어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여러분의 히어로. 우리가 만나지 못했는 히어로, 영웅들. 사실 시온이 말처럼 위대한 분이에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은 다 위대한 분이에요. 정확하게 해인사 8만 대장경 폭격 명령을 받았고요. 공산도당들이 거기에 중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죽고 사는 일이니까 전쟁의 명령 불복종 여러분 총살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또 총살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군인의 커리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군인의 커리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이익, 그런 위험, 그런 목숨을 걸고
폭격 명령을 항명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유엔 사령부가 그때 전쟁을 이끄는 지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했어요. 알고 있으니까 주장했어요. 알고 있으니까.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주장을 했어요. 어떤 주장을 했냐면 2차 대전 때 당신들 일본 폭격할 때 5만 군데 다 폭격하면서 교토 폭격하지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왜? 도쿄에 일본의 고대 많은 문명의 유산들, 세계적인 유산들, 도쿄가 가득 가지고 있으면 거기는 폭격하지 말자고 그 유산을 지켜주지 않으면 해인사가 그런 곳이라고. 8만 대장경이 교토 이상의 문화, 인류 문명의 가치 있는 유산이 있는 곳이라고. 왜 일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몰랐으면 그렇게 따져 묻지 못하고요. 몰랐으면 군인 정신 발휘해가지고 폭격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해인사를 지키는 일이 1000명이 필요했는가요? 8만 대정을 지키는 일이 10,000명이 필요했는가요? 문화 강국의 시민, 군인 아저씨 한 사람이 때로는 우리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도 맞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 것도 맞다라고 이 두 측면을 여러분이 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선 박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부의 자녀는 아니니까 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특이한 인생, 특이한 영웅이었어요. 반면에 박병선 박사님은 우리 모두가 안희와 손옥록은 우리 모두가 그려볼 수 있는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대학생이었고요. 꿈이 많았고요. 이 대학생 청년 박병선의 꿈은요. 역사 전공이었거든요. 프랑스 유학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뤘어요. 당시 프랑스 유학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프랑스 유학을 가고 유학 어드미션을 받고 난 다음에 교수님 찾아가서 인사드릴 때 그 역사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병선아 너 프랑스 유학 가는 거 축하해. 근데 프랑스의 병선아 그 병인양일 때 프랑스 사람들이 우리 유산 많이 수탈해 갔잖아. 약탈해 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기회가 되면은 프랑스 어딘가에 그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네가 한번 그거 찾아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덕담을 나눴어. 덕담을. 그리고 헤어졌고요. 박병선 청년은 유학생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석사 공부하고 박사 공부하고 가난한 유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요. 현지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도서관학으로 유학 가서 공부했어요. 국립도서관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취업이 되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런 고문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서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 교수님이 스승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기억난 거예요.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찾아봐가지고요. 조선의 의교라고 하는 강화도에서 프랑스에 빼앗겼던 그런 문서가 실제 아직까지 프랑스 먼지 구더기 속에서 살아남아 있다라는 실체를 발견해내서요. 우리 정부가 교섭을 해서 프랑스가 그걸 우리에게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영구 임대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유산을 오늘 대한민국에서 만나볼 수 있게끔 중매장 역할을 한 분이 박병선 박사님이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직지를 프랑스 저쪽 구탱이에서 폐기 처분 직전에 있었던 그 문서 가운데 찾아가지고 박병선 박사 청구는 중국 문헌이라고 합니다. 중국 문헌. 알고 보니 이게 고려 문헌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금속 활자 문헌이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이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쪽에 전공자가 아니니까
한국의 SOS 쳐가지고 이런 인쇄 활자 전문가한테 문의를 드렸더니 그거는 금속활자 아닐 거야. 다 문전박대 당했대. 거듭 얘기하지 말고 겸손한 거 좋습니다. 네,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우리 것을 우리 한국 사람이 먼저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서양 것은 높이 여기고 한국 것은 우습게 여기는 거. 오랫동안 4대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우리 문화 속에 곳곳에 잠겨져 있는데요. 그걸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자고. 과대 포장할 것도 없지만 과소 포장하는 것도 너무 슬픈 일 아닌가요? 우리 학자들이 그런 일은 없다라고 비협조했어요. 비협조했어.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막 이것이 정말 금속활자로 찍은 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증명해 내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또 서로가 자기가 연구했다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준수 같으면 계속 하고 싶겠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준수가 박병성 박사는 그런 상황에서 준수 같으면 계속 할 것 같아. 어떤 마음이 들까? 솔직히 얘기해봐. 수시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이 프랑스 국립관에서 억수로 많은데 내가 엑스트라로 정말 나의 관심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조국으로부터 비협조받고 도움 하나 받지 못하고 나중에 또 내 공을 갖다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음모까지 일어날 때면은 나도 준수랑 생각 똑같아. 에라 니들이 헤쳐먹어라. 박병선 박사의 전기 같은 거 한번 읽어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 그러느냐 우리 한국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지를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세계에 소개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다 광교토 대항비는 우리가 그렇게 놓쳤지만은 박기범선 박사 때문에 세계 최초의 인쇄술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복원시켜냈어요. 그리고 그 힘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센터를 갖다가 대한민국이 수주해가지고 청주에다가 그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열심히 도전하게 됐던 청년 박병선. 그분한테 그 공부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세우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하나 사는 것으로 행복한 삶하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나한테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찾아내는 일에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그런 한 분 때문에 이런 캐브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 우리의 영웅 맞지요? 예. 고마워요.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영웅을 우리 역사에서 알게 되었고요. 오늘 저녁에 식사 테이블에 가족들하고도 이런 얘기 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공부했어. 엄마, 아빠, 동생, 형, 오빠, 누나,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이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영웅을 많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고요. 14분이거든요. 우리 지금 한 10분 쉬어서 24분에 다시 만나서 그 다음에 5주차 주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끄시고 잠시 뒤에 만나요. 어서 오세요. 다시 이제 자리에 들어오셨으면은 비디오 열어서 여러분이 돌아왔는가 제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비디오 열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준비한 내용을 오늘은 조금 또 포맷을 달리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0 몇 분 정도 남은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이 프로젝트 사례를 이번 주에 제출한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고요. 그 사례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도 다 충분히 이해를 못한 선수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워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두 가지 벤치마킹 사례를 강사님이 직접 본인의 글이니까 본인이 발표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제한되어 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런 포인트 얘기하면서 여러분과도 질의응답이 있으면 진행해서 20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첫 사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자, 세영이 어디 있어요? 김세영. 네. 세영이. 자, 아주 클리어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제 섹션에서 12번째 소주제인 이름조 전락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재미있는 공부를 해보겠다는 명확한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현진이 사례를 보여주면서 고등학교 역사 동아리 좋아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고등학교 역사 동아리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모호하니까 자기 출신 학교라든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이 친구가 써먹으려고 아니면 써먹을 수 있는 가정을 최대한 해서 이 글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연을 준비할 때 왜 그 대상으로 그런 강연을 이 주제로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목적, 이유 이런 것들을 한두 줄로 대상 그리고 그 이유를 한두 줄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듣는 우리도 평가하는 나도 또 이 강연을 준비하면 스스로도 개념 정의가 되고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번 주에도 접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준비하는 친구들은 많은 줄 필요 없어요. 한두 줄로다가 구체적인 대상. 근데 우리 모두가 그때 이 친구가 정말 그 학교 가서 할 친구구나 이런 생각으로다가 예를 든다면은 다른 수업이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수업이지만은 이 친구가 전주에 제가 했던 설명을 꼬박꼬박 잘 듣고 그걸 최대한 자기가 준비하는데 까먹지 않고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내 취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인데요. 자, 잠깐만 우리가 그런 포맷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전주에 오늘 수업이었는데 전주 수업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고등학생 대상,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아니면 중고등학교 대상, 아니면 학생들 대상.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지. 진짜 내가 가서 할 프로젝트를 수행하라고 그랬죠. 가서 할 프로젝트.
그렇게 상상을 하라고 아니면 실제 하라고. 근데 이 친구가 정발고등학교 이 친구의 모교였어요. 그 자기가 뭐 생각하는 2학년 치가 모르겠지만 요거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 강연을 준비했고요. 그러면서 자 시작도 봐요. 이걸 그대로 카피하라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진순효 선생님 대신해가지고 자기 담임 선생님 그러면서 세계사를 그분한테 배운 거 맞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준비해가지고 가서 안 할 수도 있지만 가서 한다란 최대한 변수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고요. 비대면에 이렇게 해보겠다. 그리고 사실 요즘에 비대면 줌 수업이 가능하겠다. 여러분이 정말로 의욕이 있다고 한다면 모교에 내가 한번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정말 좋은 배움 배워서 후배들한테 도움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도 두들겨 볼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잘 돼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오히려 줌을 통해서 한다면 더 잘 돼 있다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도 제가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한 줄 더 적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음번에는 더 분명해지고 정확해지면 좋겠고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학생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찾아서 내가 어디 가서 한다고 그랬을 때는 되게 모교나 내 주변의 학교를 먼저 떠올리게 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더 많은 옵션들을 생각해 보세요. 게임 개발자 회의에 이러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아니면 내가 신문을 만들어보는 신문 기사 내용으로다가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스테레오타입으로다가 제한시키지 말고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이 글에는 대상은 있었어요. 교과서로만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 어디 찾아가가지고 발표하는 건데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교과서로만 역사 공부해가지고 진절머리 나는 학생들한테 뭔가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한 이런 그 시청자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바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어떤 게 좋을까라고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쓰세요. 기획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표하면은 또 좋은 발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발표에 요거 책 제목이잖아요. 책 제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을 하는 것이니까 내 강연에 이 책을 기초로 해가지고 타이틀을 잡아보세요. 제목을 잡아보세요. 제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목적을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제목을 잡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목과 내 강연에 제목이 있는 거죠. 어떤 주제로 할 거. 그리고 그런 주제로 그 대상을 만나는 이유, 목적을 한두 줄로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원고를 쓰게 되면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하게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역사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영이는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뿌리에 대한 얘기니까 당군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있어요. 일본 앞제비들이 한국 사람들이 더 미워요. 한국 사람들이 미워. 그런 얘기도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당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 얘기한다면 모든 식민지배는요. 국민과 국민을 갈등하고 싸우게끔 통치를 해요. 일제의 앞잡이를 세우고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 압박했잖아요. 핍박했잖아요. 유대인 개토에 유대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내세웠어요. 수용소에서 관리하고 모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 내세우는 유대인들.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마세다 요새에 있었어요. 한 3년 가까이 투쟁했어요. 그들하고 투쟁할 때 있잖아요. 산을 쌓아가지고 우리 안시성 정복하듯이 산을 쌓아가지고 그 요새를 최종적으로 정복했는데 산을 쌓는 그 일을 누구 시키는 줄 아세요? 유대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향해서 활을 쏘고 싸우게끔 하는 그런 거는 우리한테만 얍살한 한국 놈들이 일본 앞집해가지고 일어났다는 것이 세계의 모든 인도도 그렇고 시민 통치에 공유가 왜 끊어졌지? 시민 통치에는 그런 잔인한 방법들이 사용되었고 또 사람이 다 연약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혜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연약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해보게 됩니다. 그게 갑자기 끊어지면서 내용도 같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제가 찾아가지고 보여주면서 약간의 설명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영이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함께 배우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세영아. 일단 내가 글씨체는 지나가는 말로 오리엔테이션을 얘기했는데 한 11포인트는 되겠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2페이지 쪽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채우고 그래서 2페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3쪽도 가능하다고 가이드라인 뿐이라고 얘기했는데 13쪽 비교적 큰 글씨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고 싶은 의지가 세영이가 별로 없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나는 이거를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영이 이 글을 쓰는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것은 내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세영이한테는 적어도 이 글은 충실한 글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세영이한테는 적어도 이 글에 관점이 있었어요. 교재에 가득 정보만 나열해가지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쓰는 것보다 나는 그래도 13포인트 키워가지고 널널하게 좀 이렇게 널널한 스타일이 아닐까 온갖 상상을 하면서 이걸 읽었어요. 그렇지만 교과서로 역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더 현실에 대한 고민, 그거 없는 성적 위주로만 하는 이런 공부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친구이구나.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보는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자극을 던져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다는 대의는 너무 멋졌어요. 근데 정말 그 대의를 이 프로젝트에 실천하고 싶었는가? 막상 그 의지는 이 글 속에서 세영과 치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은 결정적인 약점이 되는 글이에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의 힘을 키워가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유교와 한국 문화예요. 세영의 케이스하고 이 글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케이스입니다. 우리 준수가 작성한 프로젝트예요. 세영이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준수는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라는 것이 이 글을 여러분들이 만나보면은 두 쪽 분량하려고 했는데 준수는 욕심껏 자기 이 프로젝트를 누가 하라 해서 그런 거 아시나 뭔가 좋은 결과도 평가도 받고 싶고 굉장히 의욕적인 친구였고요. 상당히 많은 정보와 노력을 담고 있었어요. 학습자로서 좋은 태도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자세, 태도가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준수의 글에서는 그런 열의가 느껴지고요. 그런 열의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주제 범위, 이 프로젝트 성격에 있어서 2페이지, 3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것에 목숨 걸지 않으면서도 좋은 실험을 해보라고 하는. 왜냐하면 때로는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내 과목만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과목만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시험과 과제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과 페어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2학점짜리의 교양이고 교양은 즐거워야 되거든요. 나도 여러분들 5쪽짜리, 6쪽짜리 이런 과제도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 쪽이면 이 친구의 어떤 뭔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담아낼 수 있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항안이하고 현진이 글 우리 봤잖아요. 두 쪽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고 얼마나 자기 의사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우리 클래스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면서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만나보죠. 두 쪽이 작은 페이지가 아니에요. 세 쪽이 작은 페이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두 쪽이라고 설정한 거예요. 적당히 공부하라고. 적당히 공부하라고. 그렇지만 이렇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환영받을 일이고요. 그거는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준수는 다면을 보려고 했어요. 스테레오타입이 아니라 자 보세요. 개념도 정했고 내가 아까 제목 정해라고 했잖아요. 목차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두 페이지가 목차를 다 달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목차를 설정한다면 구조를 만들고 기획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이. 그리고 유교와 성리학의 개념 차이가 있는 게 맞거든요. 우리 유교 그러면 이 개념이 없는데 가장 준수가 생각할 때 중요한 개념 정의를 갖다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역사에, 우리 문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긍정, 부정, 좋다, 나쁘다, 단순한 것이 퍼센티지로 사과하라고 했는데 준수는 그런 면에서 그런 접근에 대한 시도를 갖다 이 글에 담았다고 하는 거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고문에 대한 평가 내용도 한 면이 아니라 두 면이 아니라 세 면, 다면적. 왜? 유교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가 1, 2, 3, 4 중에 하나로 뽑을 만한 단순한 것이 아닌데 그런 면에서 그런 진지하게 그런 연구, 논의를 우리 준수가 펼쳐왔다고 하는 것을 높이 보고요. 특히 저도 이거를 통해서 정말 준수의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현재 유교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같은 경우, 긍정으로서 이런 얘기 같은 경우, 이 유교가 또한 집단주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는 금모기 얘기, 우리가 어떻게 결속할 수 있지? 그 배경에는 유교적 문화적 영향 결코 적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 전 공감해요. 그리고 준수의 경험치, 준수가 경험한 최근의 이야기하고 우리 책의 교재에 있는 그 유교라고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비벼내는 거, 요리해내는 거. 그러니까 일방적인 저자 얘기를 갖다 요약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관점에서 뭔가 이걸 갖다가 비벼보려고 하는 거,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건 좋은 태도고요. 난 이건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적인 거, 꼰대, 그 다음에 집단이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타인의 공화국, 고통.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가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면 좋은데 그게 지나칠 때 서로가 집착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각자 개인의 영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피곤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 아주 균형 있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나름대로 자기 소회를 담는 거 이런 것도 시사 적용을 해보려고 했다라면서 강연을 듣는 분들이 이런 다면적인 유교 얘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면서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배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또 좋은 시사 전목이었어. 그런데 준수에게도 아쉬운 것이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이고 이런 주제에서 내가 준비했다는 것을 갖다가 한 번은 좀 글 바깥에 명시를 해주고 또 글에서도 그런 것들을 토막토막 이렇게 명시를 하고 들어간다면 훨씬 더 이 글이 오해 없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드리고요. 이 피드백은 두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또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선수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우리가 더 좀 이렇게 이 취지를 이해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은 더 많은 재미있는 얘기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없으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수업에서 발표한 친구들 다음 주 수업에 5명 있거든요. 정민용, 손지민, 장정현, 유재한, 김동욱 이렇게 우리 5 친구들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러면 열심히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우리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세요.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